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만 찾아오는 불팟캐스터 한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팟 보조캐스터 박지훈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며칠 보고 전에 뵙긴 싶습니다. 했는데. 자주 안 오셔가지고. 진짜로. 제 오늘 최고위원들 공개 발언이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최고위라고 생각하고 오늘 왔는데 이제 뭐 당에서 시키는 걸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검찰이 김 여사 듀얼백 수수 사건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어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했기 때문에 뇌물이다 라는 듣도 못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습니다. 정말 점입가경이에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법률가들도 부끄러워요. 이게 뇌물죄가 되나? 제가 갸우뚱했거든요. 네. 물어보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쓰리 쿠션 뇌물죄 같아요. 쓰리 쿠션 뇌물죄. 돈 용돈 생활비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되는구나. 뇌물이구나. 이런 거 되게 신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데 검찰 내부가 그렇게 요즘 술렁술렁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들 좀 풀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불팍의 4번 타자 박선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채근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불팍에서 뵈니까. 사실 불팍을 만드는 주인공이신데. 그렇죠. 저는 거의 안 오셔가지고 요즘 사실 이 대선을 대비해서 불팍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도 꾸리고 이제 누구든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고 대선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꾸려가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만 못하다는 생각도. 아니 나도 오늘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와,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이 쭉 하는 거 보면 진짜 조국 닮았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진짜 조국 닮았어요. 이렇게 배려도 하고 매너도 좋고 평소에는 조용한데 싸울 땐 또 끝내주고 싸우고. 조국 대표님? 네. 젊을 때. 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칭찬입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선원 의원님께서도 오전에 정말 많은 일정들 소화하셨는데 어떤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오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정원장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그 이상하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외교부 사람들 하나같이 뭐 기름 바른 뱀장하다. 그래서 슬리퍼리 일, 반기문, 한덕수, 이제 조태용까지 오고 있는데 이 내란의 동향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몰랐어도 안 되고요, 사실은. 23년 12월. 윤석열 뭐 합참의장, 국방장관, 안보실장, 그리고 여인영 밥정사령관 만찬회동에 갔었고, 또 24년 3월에 만찬회동에 갔고 그때 윤석열이 계엄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저런 마음 안 들도록 자신이 뭐 진언을 했다 그러고 또 뭐 신원식하고 김영현이 말다툼하고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억이 선택적이에요. 국정원법 제4조에 뭐가 들었냐면 내란, 외환, 군사 반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배포한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에도 이제 배포해 주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 자신은 이미 비상 계엄을 할 줄 알았고 이것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진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정원의 2차장실 주로 대북 업무하는 쪽에서는 정보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첩사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를 다루는 1차장실도 거기에 이제 또 방첩국이 있기 때문에 방첩사하고 업무 협력을 해요. 그리고 해외 담당, 대북 담당 1차장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대테러국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전사하고 업무 협력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 2차장실에도 정보사령부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돈 예산도 편성하는 거 감시하고 업무 감사도 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이 세 개 사령부를 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국정원장과 국정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안테나 2번 돌리면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야 좀 이상하니까 알아봐라. 네. 1차장, 2차장한테 지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조직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그 직원들 가지고 평소에 어떤 국이 없고 어떤 단인척 없으면은 자신이 그냥 하나의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감시해라 하면 2주면 나와요. 예. 그거를 안 했고, 그러니까 네. 12월 3일 이전에는 안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당신 직무 있으니까 그 내란 조사를 해라. 근데 아니 뭐 이전 정부에서 했냐고 대들어요. 아니 이전 정부에서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네. 쿠데타가 안 일어났잖아요. 내란이 안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업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고 직무에 법에 박혀 있다니까요. 아하. 12월 3일 이후에도 안 했어요. 근데 12월 3일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네. 하고 예. 12월 2일에 당시 노모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국장이 네. 전화 통화를 했었고 그거를 여러 직원들이 있는 데서 다 봤고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문상호하고 가깝다는 거. 네네. 근데 이거 업무다 뭐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유를 알면은 뭐 부끄러워 오히려 창피해지면 하는데 뭐 부부간에도 아는 사이고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직무유기죄하고 정치중립 위반죄,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 정치중립 위반죄 두 가지를 지금 고소를 했는데 사실은 내란 관련 부분도 사실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로 가서 국정원법 직무에 하기로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란 가담 또는 내란 방조예요. 그렇죠. 이게 훨씬 큰 죄예요. 그다음에 저기 그 뭐야 정치관여 부분은 그 홍장훈 차장이 뭐 자신의 그 관저가 있고 그다음에 번관이 있어요. 크게 그 본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관저라고 하는데 관저에서 전화를 했냐 뭐 이진우 그렇죠. 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관저에서 했냐 뭐 저기 그 본청에서 전화했냐 그래갖고 본청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하면서 CCTV 자료를 국민의힘에만 준 거예요. 이게 정치관여 위반이다. 그 딱 그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한두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의원님, 지금 그 두 개 범죄 외에도 내란 수사 관련해서 방해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조태영? 12월 4일 1시경에 방첩사에서 검찰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책임자 허모 검사장이 있어요. 허모. 그 밑에 또 박모 검사가 있어요. 이들에게 지시가 갔고 이 박모 검사가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이었던 안보정보국의 이 디지털 담당 정보 수입 수사했던 그 전문 처장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지들은 안부 전화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 아니 12월 4일 1시에 거기에 왜 안부 전화를 그 시간에 1시에 안부 전화를 합니까? 내란 직후에 계엄 직후에 아니 계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1시 2분에 그 국회 통과한 그 시간대에 자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그때 선관위의 포렌식 전문가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노모 국정원 공작국장이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정보사령관이 내란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상호가 지금 내란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정보사령관이 그 몇 달 동안 방첩사한테 엄청 터지고 있는 시기예요. 방첩사가. 그 이 정보사령부를 싹 뒤집어 엎었거든요. 간첩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보사령관은 2스타, 방첩사령관은 3스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원한이 맺혔겠어요. 이 원한이 맺혔는데 노상원과 김용현이 정보사령부에다가 임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임무를 주었으니까 또 이걸 엎을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야 이거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 방첩사령관은 당연히 합동수사본부장이 지가 될 거라고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12.12 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인데 합동수사본부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보사령부가 딱 들어오면은 꼭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무사문건 만들 때도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 해야 됨 이렇게 써놨어. 방첩사령관이 예전에 기무사령관,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이게 네. 합동수사본부장을 자동으로 네. 방첩사령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입장에서는 네. 국정원만 끼고 있으면 내가 합동수사본부장 할 수가 있잖아요. 문상호 입장에서는. 문상호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사정없이 당했어. 조직이 다 깨졌어. 방첩사가 가서 거의 짓밟다시피 했어. 이걸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어? 맞네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지금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네. 근데 지금 이제 당내 활동, 네. 내란 진상 조사 활동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네, 진상 조사단 활동은 마무리가 됐지만은 네네. 앞으로 이제 뭐 특검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추미애 대표님이 내란 진상조사 단장이시고 그렇죠. 예. 외환 유치 진상조사 단장은 정동영 의원님이신데 네.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공소 유지할지 걱정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요. 우려가 되고 예. 지기현 판사가 저러고 있잖아요. 저러고 있고. 그래서 내란 수계는 풀려나 있고 지금. 네, 풀려나 있고 그래서 외환죄를 추가해야 되겠다. 네. 특검이 진짜 지금은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 안 말입니다. 답답해요 너무.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의총 때 한 의원님이 나오셔서 했던 발언이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대선 공고가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국민들의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법원도 좀 자중하고 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네.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끝까지 밝혀주셔서 네. 그나마 믿겠습니다. 네. 네. 아니 내가 조국 닮았다고 우리 한초구한테 댓글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건 조국을 띄워준 게 아니라 우리 한최고 그렇죠. 네. 우리 이미지 비슷하다. 한준호 최고위원님이 네. 그렇게 성실하고 단아하고 그러시면서도 항상 싸울 때는 정확히 싸우시고 해서 우리 당에 미래도 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네. 계시지만 항상 길게 봐야 되잖아요. 센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댓글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어떻게 섞어야 될지 몰라서 말을 잘랐더니 박선은 조심하라. 아이고 우리 나토라님은 네, 우리 준호가 훨 잘생겼어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당 홍보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갑자기 급하게 우리 편파 방송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칭찬.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네. 그 파면당한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던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야, 네. 이거는 정말 양파예요. 예. 한번 그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예비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인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홍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인사는 또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렇죠. 재차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녹음된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대구 경북 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구 경제발전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공천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은 이 공천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나 이게 없죠. 네, 대통령 또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당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면 공천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제는. 증거들이 그리고 그 지역구들은 TK 대구지, 경북 지역, 또 경남 공천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또 그렇게 하면 반발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반발도 잘 안 해요. 반발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잠깐 반짝하다가 딱 들어갑니다.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마치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의 일부가 터져 나왔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늘상 있었던 네. 그러니까 당 최고 지도부나 대권 후보나 대통령이 뭐 박근혜가 됐든 뭐 이명박이 됐든 뭐 윤석열이가 됐든 늘 네. 당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일부가 드러난 게 아니라 일부 예외적인 것만 들킨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그랬다. 맞아요. 다 그랬던 거. 전부 다 그랬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다 그랬다. 다 그랬던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요거 지금 요거는 이인선 의원뿐만 아니겠죠. 지금 김영선, 이인선 두 개 수사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거 다 야 이인선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김영선이 좀 줘라 했어. 이거 지금 다 나와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공천이 이게? 당이 다 공천 끝난 다음에. 네. 혹시 참고로 혹시 궁금해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방향에서 예. 합니다 하고 당 지도부가 한두 마디 정도는 대통령한테 보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거를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방선거부터 다 관여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여기 보니까 뭐 그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예. 이제 신천지가 또 예. 책임당원을 모집한다라든지 예. 비리가 정말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선거 관련된 겁니다. 공천 개입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신천지 개입 같은 거 등등 끝까지 좀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이인선이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당에 누가 그걸 시켜라고 지시를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줘라는 거예요. 이거 좀 해줘. 내가 잘 아는데 왜 안 시켜?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 됐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그게 문제예요. 이름 거론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민주당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선거에서 뭐 우리 앞으로 뭐에 기여할 사람 뭐 그런 것도 없이 나 도와준 사람도 왜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절대 불가능하죠. 아니 누구 이름 거론해 거명 자체가 안 되잖아요. 했다가 더 문제돼. 다 법적으로 다 문제되거든요. 공천 개입.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로. 자, 이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제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뉴스도 하나 좀 보시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내용 자체가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까 이제 쓰리 쿠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할게요. 뇌물죄는 어떤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 뭘 받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100번 양보해서 취업하고 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부탁이 됐거나 뭐 이렇다고 손 치더라도 대가성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원래 집에 거주해서 생활비 드는 걸 주는데 이제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그 정도가 대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상직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사유를 취업시켰다 해서 처음에는 취업이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쭉 몰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누구 시켜가지고 이 사람 취직시켜라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입증하기도 어렵죠.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근데 취직이 됐는데 아니 취직을 됐으면 근무하는데 월급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리고 이거 조그마한 거예요. 13명밖에 안 되는 그런 조직을 그 사위한테 맡기고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취업 마치 압력으로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월급은 받았지 않냐. 일은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엮으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뇌물죄인가? 그러면 일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이럴 수는 100번 양보 1000번 양보해서 부적절한 채용일 수는 있어요. 뭐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뇌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 없으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오늘 그랬어요. 이거 3년이나 수사했다. 네. 그럼 이게 3년 수사거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년 수사해가지고 털다 안 나와서 이렇게 이제 털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고생한 거는 있고, 근데 그냥 했을까 이게? 저는 그냥 안 했다고 봐요. 이게 전주지검에서 왜 합니까? 3년 동안 했는데 뭐가 안 나왔어. 그렇죠. 그냥 묻어둔 게 나아. 근데 왜 했을까 지금? 아하, 그 타이밍을 보시는 거군요. 네. 왜 했을까? 이 타이밍에 그걸 기소를 했느냐? 그 두 개죠. 무조건 문재인이든 누구든 간에 흠집 낼 그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앞으로 뭐 한덕수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TV 토론에 써먹으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체면을 손상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기소하는 장면까지 텔레비 그렇죠. 화면에 나오겠다. 그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림 만들겠다. 뭐 그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그다음에 지금 민정수석으로 아직도 뻔뻔하기도 한데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에요. 김주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작동 안 했겠어요? 작년에 모든 과정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계자란 그런 그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다음에 그 김주현을 배치를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다 검찰 일은 김주현이 그 최고 선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차관을 거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게 윤석열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다 정치 공작이고 지금 전주지검이 결국은 정치 공작에 앞장서서 총대를 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소도 이상해요. 기소를 전주지검이 전주지법에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그것도 저는 처음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면은 서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부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옛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그걸 연상시키는 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파면당한 윤석열은 지하로 다니게 만들고. 네. 더더군다나 누가 봐도 이상한 디올백은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요. 그게 뇌물이에요. 누가 봐도 각하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 기각시켰잖아요. 지금 검찰들이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사실 직연 부장판사 기피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자기들이 정말 화가 납니다. 퇴직하는 검사들 많다는데 40명 소설 쓰는데 워낙에 탁월하시니까 방송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을까. 변호시장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검사들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창피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뭐 특활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항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솔직히 이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제 검찰의 역사 심판대에 오를 것 같은데 그런 조직에 몸담았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아무튼 저희가 그 특검을 요청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디올백 수수도 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뭐 대선 직후 반드시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검법 만들든지 특검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내란 특검 외환죄까지 넣어서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김건희 특검은 이번에 곧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27일 본회의일자를 제가 지금 지금 발의를 못 봐가지고 지금 저희 이제 제작진들이 올려준 내용 보니까 국민의힘 요즘 마수토론 재밌더라고요. 오늘 저도 계속 보고 왔는데 오늘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 마수토론하고 너무 이걸 그걸 보라는 건 아닙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야 실체를 알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제 영상 중에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업날 당대표였으면 막을 수 있었냐? 이 질문에 막 흥분하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가져와 봤습니다. 틀어봐 주세요. 홍준표 후보님, 12월 3일에 당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 아니면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인지요?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죠.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개업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대통령이 첫 번째 제일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다음 야당의 폭거가 있었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과 협력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려고 했겠죠. 야당과 대화 타협으로 국정을 끌어가려고 했겠죠. 홍준표. 아유, 제가 한번 그 최고위 공개 발언 때 한번 때렸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작년 9월인가요? 본인 입으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은 후보도 내지 말고 그 당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은 뻔뻔하게 그지없는 것 같아요. 개엄 누구 때 한동훈 후보랑 둘이 이제 붙은 상황에서 개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려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계엄했고 또 탄핵됐다. 자기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저쪽 당이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모든 정당이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 어떤 그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거 할 때는 자, 우리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 계승할 거냐 계승 발전할 맞습니다. 거냐 맞습니다. 그러면 소위 잘못한 부분은 딛고 갈 거냐 반성과 계승을 같이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이 잘못됐다 내란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거를 하면은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표 떨어질까 들어오니까 그 말을 못 하고 그런데 분명히 헌법재판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잘못한 거 없다. 맞아요. 다원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정을 지어줬어요. 오히려 윤석열에게 그간의 이 정치해온 그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2년이나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윤석열이는 뭐 했냐. 비상계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 이런 짓을 했냐. 국민을 배신한 거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거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인과 시민들을 대치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느냐 준엄하게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말을 해야죠. 이 사람도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해결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웃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전문 후보 아니에요, 지는. 그렇죠. 그거 뭐 할 말 있어요. 박근혜 때도 탄핵돼서 나와가지고 후보를 합시고 잘못했다고 제대로 안 하고. 탄핵 전문 후보만. 그 탄핵 전담 후보예요, 뭐예요? 그러면 잘못을 반성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좋은 기회다 하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당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국민의힘 이제 맞수 토론들 막 쭉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고 가는 말들 보고 있으면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특히 이 1대1 토론에서 이른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 이 이야기 또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김문수하고 둘이. 야, 저는 못 봤는데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일부 영상이 좀 있습니까? 작년 가을 당원 게시판 논란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 털고 가야지. 관련해서 좀 더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저 같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건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저를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찍어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돌렸던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진짜 시인을 했네요.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시인한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김옥균 프로젝트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 게시판에 김건희하고 윤석열 지금 비판하는 그 당원 게시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했다는 거잖아요. 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좀 들어봤었는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좀 당원들이 글 쓰는 거 갖고 왜 난리를 치냐 이런 식으로만 둘러대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당원이 그렇죠. 그 당원이 아이디가 핵심은 그건데요. 그 아이디가 누구 거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도 당원이고 부인도 당원이고 그 얘기는 뺐습니다.
다 당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옥균 프로젝트 윤석열 김건희가 놔주기려고 하니까 나도 저항했다. 그렇죠. 그 저항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쌍스러워요. 욕설 뭐 이런 거예요. 다. 그거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많이. 근데 그거를 했다고 시인한다. 나는 그렇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는 관대하지 않냐. 나는 왜 안 보? 나도 했고. 윤석열도 있고 피장파장이니까 뒀다 뭐라고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 들립니다. 그 김옥균 프로젝트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김옥균 프로젝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누가 아시는 분? 짧게 김옥균이 3일 천하로 갑신정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빗대 가지고 사실은 임기 다 못 채우고 대표 됐는데 바로 이제 국민의힘 그래요. 최고위가 붕괴되면 당 대표 내려와야 돼요. 비대위 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모 시사평론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 얘기도 했는데 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본인 느끼기에는 뭐 당 대표로 가면 좀 있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짜고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 하는데 사실 실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기를 어려울 때 방패막으로만 쓰고 이제 버려버렸다. 필요 없으면 그냥 대표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에 나는 저항했는데 뭔 죄냐.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대단한 정당이. 대단합니다. 오늘 어디 단독 기사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2부에서도 좀 다루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 그 뭐 월말쯤 나와서 5월 초에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그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실컷 저렇게 자기들끼리는 뭐 1대1 토론회도 하고 후보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입당 가능합니까? 끝난 건데요. 끝났는데 입당한다고 5월 3일 입당한다고 주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오버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거는 그 어느 당이나 국민의힘 포함해서 어느 당이나 저거는 가처분 신청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헌 당규대로 이미 후보를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 후보가 한덕수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고 입당하면은 입당 하루 된 사람하고 부전승이에요? 입당 이틀 된 사람하고 다시 뭘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독특해.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지뢰하면 이거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는요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돼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저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이제 후보가 본선 간다고 하면 그 사람 당대표인데 한덕수하고 할게요 이럴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선 후보가 되면은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 모든 권한이 그 뽑힌 후보에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가는데. 거기 갑자기 한덕수가 떡하니 들어와가지고 3일에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단일화합시다. 이게 되겠나는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정운갑 파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심지어 당 대표의 권리조차도 문제지 삼아서 가처분 신청을 막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정운갑 씨가 우리 김영삼 그때는 YS. 총재 그러니까 YS가 민주투사로 싸울 때. 박정희가 활용을 했던 게 정운갑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그거 윤석열이가 한덕수 카드를 쓰기 위해서 민주는 아니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법 체계 다 무너뜨린다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기사가 저 파이낸셜 뉴스가 참. 근데 뭐 무소속으로 해가 뭐 한다면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뭐 만들든지. 근데 무소속으로 하면은 단일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100% 여론조사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당원들이 개입할 틈이 없어. 그러면 당에서 그 후보를 냈는데 이 단일화 과정에 당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전 뭐 개인 대 개인전인 거예요, 완전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캠프가 꾸려져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막 여러 소문들이 들리는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틈이 없다. 없는 거예요. 한덕수도 입당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불가능한 얘기. 아니 입당. 아니 지난주에 했어야지. 보도는 입당입니다. 5월 3일 이후에 입당입니다. 제가 사실은 같은 한씨라 그런데 저희 한씨들이 한동훈도 있네요. 저희 한덕수 대행의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성함이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 한 집안이니까. 집안이시네요. 근데 한씨들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닌데 좀 우유부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거는 누가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안 될 겁니다. 100%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100% 듭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네. 아무튼 오늘 박선호 의원님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내일 모레 전부 투표 참여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안이 아니라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다 라면서 협상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국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위기감 조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라면서 정당화를 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손떼라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각종 외신과 틈만 나면 인터뷰를 하면서 협상의 기술에 대한 일장연설을 늘어놓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 잘하고 협상 잘하는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상력 과연 믿을 만할까요?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 국민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던 사이에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민초의 난, 그러니까 민주당 초선, 오늘 민초라고 하는데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더민초. 네, 이 민심을 품 민주당 초선들. 야, 이거 새 코너. 모경종 의원님 그리고 임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의자 좀 올려야 돼요. 예, 올리셔도 좋습니다. 조금 올리셔야 되겠네요. 얼굴. 자, 우리 모경종 의원님 뭐 자주 여기 코너에 자주 나오셨지만 전국 청년 위원장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번 선거 때 대선 때 청년들한테 좀 먹힐 만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다음 정권이 청년들한테 해야 될 거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가장 큰 거는 공정하게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뭐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지금 다 어렵긴 하지만 기존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아직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이미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걱정 말고 공정하게 기회 좀 만들어주고 기회만 만들어 달라. 네.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 전국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요. 선거 동안 다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지난주에도 목포도 다녀왔고요. 여러 군데를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미 의원님은 불박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있는 건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임미 의원님 좀 소개를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의원실로부터 좀 받았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 저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닌가? 추리소설이 좋아 형사를 꿈꾸던 소녀는 총학생회장이 되어 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뜨거웠던 6월의 염원을 품었던 청년은 경북 의성에서 소를 키우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경북을 살리는 길에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됐나요? 자, 네. 이제 잘 잡히나요? 얼굴.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경북 의성. 네. 같은 고향입니다. 저랑 같은 고향이고 의성에서 농부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의 희망, 대구 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 위원장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네.
당 위원장들이시군요. 네네. 두 분 다 위원장이시네요. 네, 청년위원장, 경선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 단독이었나? 아니요, 저도 총 4분. 그래요? 선거 통해서 선거했습니다. 다 선거하죠. 우와, 네. 몰랐습니다. 전당대회 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는군요. 국감 시즌 한참 할 때 열심히 선거운동했어요. 두 분 친하십니까? 친해지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은 되게 높습니다. 저도요. 그럼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정부와 미국 관세 문제를 논의한 첫 고위급 협상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 폐지, 양국 간 산업협력 이런 이제 패키지 합의를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신속한 협의 성사에 한미 모두 환영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야 자유겠지만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서로 간의 패를 확인하려고 하고 확인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너무 패를 많이 일찍 까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협상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요. 이 협상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안목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단기간적인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기간에 너무 근시안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키지 합의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 통화 정책,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은 마치 이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들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국회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재무장관 반응을 보니까 저는 불안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텐션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불안해. 일단 영상 좀 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뭐야 저게? 제 느낌이 그러니까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도착했고 자신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들떠 보이거든요. 신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저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게 지금 전 처음 봤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그 한중 FTA 때 일부 이제 그 방송 분야 때문에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협상이 어마어마하게 지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고 문구 하나로 그냥 계속 싸워요. 단어 하나 이런 거 집어넣는데도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세상에 선물 꾸러미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야 쟤네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야 그런데 최선의 선물을 가지고 왔네? 야 너희들 이거 약속 잘 지켜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 맞죠? 잘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거예요. 협상이 이런 협상이 있어요? 불안한 거 아닙니까? 두 번의 말이 필요 없다. 니네 이것만이라도 잘 지켜.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최상목이 아니라 최하목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당겨주고 밀리고 밀당이 없이 하고 왔다는 거고요.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저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최상목도 그렇고 한덕수 그러니까 둘이가 뭐가 좀 불안해요 지금. 본인들이 무슨 통상 전문가라고 하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 제가 때 발언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내용에 비춰보면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덕수라는 맞습니다. 사람을 제가 오늘 이제 그 아침 최고위 때 발언하는데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저 예전 뉴스인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어제 밤에 보고 메시지를 바꿨어요. 이거를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마늘 협상. 네. 지난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 협상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과 농림부 차관보이던 서규룡 차관이 오늘 마늘 협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 협상을 진두지휘한 건 저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유도한 것도 저고, 그러니까 100% 제 책임하에서 진행된 협상이다. 서규룡 차관은 당시 협상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렇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뭐냐면 2000년에 이제 중국 마늘 관세율을 올리는 세이프가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 이 조처를 취하고 나니까 중국이 뭐야 해가지고는 반발한 거죠. 네, 휴대폰하고 이제 폴리에틸렌 수입 이걸 잠정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중국에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마늘 관세율을 0%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2년 뒤 2002년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고 있던 당시에 이게 2년 뒤에 드러나가지고 경제수석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하고 협상에서 3년 동안 3만 톤의 그 마늘이 아주 저율 관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난 게 2년 뒤에 한덕수가 이런 이면 합의를 했다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뿔이 났었고 그때 저희 막 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정부의 대표로서 가서 협상을 한 건데 그럼 본인이 어디에 대표로 나와 있는지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표로 나온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치고 흔히 말해 이중장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면합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김현종 본부장님 예전에 딴민의 그때 일화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하나 있는데 협상을 할 때 본인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실상 그 협상은 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미국 말이라는 게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런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알고 말을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한덕수가 이 중국과의 이 마늘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최상국도 그렇고 과연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서라도 내가 미국 말 한마디라도 더해서 미국 사람들의 협상 당사자로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내가 어필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갔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은폐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진짜 은폐를 했다는 게 문제인 이게 문제죠. 거예요. 외교통상부의 통상협력 정책관인가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책임자로 교섭본부장으로 해서 협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경제수석으로 갔거든요. 그 2년을 숨기고 있다가 저게 들통이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다 모두 내 책임입니다. 내 지휘하에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때 사표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저 들뜬 표정으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주워 담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저질렀던 저 짓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눈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회의장 앞에서 그 홍교안 의원을 만났는데 평택에 이분이 그 통상협력본부에 계셨더라고요. 저희 요새 쌀 그 TRQ 물량 때문에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초에는 한번 그 김현종 원래 오늘 금요일에 그 김현종 저희 특보님을 좀 모셔보려고 섭외를 하는데 답이 안 오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정말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한 90일 정도 사실 이 협상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대선 끝나고 새 대통령 취임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하기까지 한 90여일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해서 해나가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대표성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모 대기업 그 사장단과 대화한 내용이 하나를 좀 공개를 하자면 한참 이 관세 가지고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미국과의 협상이 빠를 필요가 없다.
다만 그렇죠.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지금 정부가 꾸려지지 않았으니 조금 시간을 여유 줄 수 있으니 그것만 좀 정부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자기들 버틸 수 있다. 그렇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서서 뭘 팔아먹었는지 참 우려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게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면서 멕시코 반발했죠. 캐나다 반발했죠. 그리고 나스닥은 계속 꼬라박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처음엔 큰 소리를 계속 쳤지만 흔들리고 있는 게 여실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굳이 협상하러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멍청한 거죠, 이런 거는.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점이 여기저기 타진을 해보니까 한덕수 대행의 일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가기 전에 4월 말경에 혹시 미국을 달려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 의심이 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29일날 그래도 국무회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출국 금지시켜요. 나가면 안 됩니다. 내란 동조자니까 출국 금지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출국 금지시켜야죠. 답답해가지고. 네. 저 시정연설을 할 때 지금 다 계셨으니까요. 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까? 사실 그 야유를 저희는 안 했죠. 안 하려고 근데 조국혁신당이 먼저 야유하고서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했거든요. 무응답이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퇴장했어요. 원내 회의를 할 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차라리 아무 반응하지 말자. 요즘 표현대로 하면 병먹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응해줄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가져온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 추경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민생을 살리자고 하는 그 추경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굳이 반응을 해줄 필요 없다. 다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덕수가 가져온 내용 자체가 진짜 추경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중간중간에 우리 스크립트 사이사이에 예정된 스크립트가 아닌 본인 애드립을 계속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드립이 다 별로야. 정말 의미 없는 애드립. 그리고 본인도 하다가 버벅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두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스피치 교육 받는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전에 나와서 했을 때하고 많이 달라요. 전 영상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 사람 뭐 준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전 들었고 두 번째는 가끔씩 청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방청석 그쪽에 그날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바라봐요? 거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그게 준비된 거니까 스크립트가 없었어요.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한준호 의원님은 그 스피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당시 이재명 후보의 거의 스피치 거의 과외 선생님처럼 쪽집게처럼. 근데 청출너람이라고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옷 입는 거 아침마다 수행실장이니까 아침마다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옷 고르고 그리고 사복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전부 다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옷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르고 그리고 그 연설할 때 연설문들 이런 것들 체크해드리고 큰일 하셨네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피드백 드리고. 요새 코디는 누구예요? 그때 같은 분들. 그때 두 분이 하셨어요. 두 분 같이. 요즘 옷 입는 게 너무 괜찮아요. 그렇죠. 그때 그분들이 같이 단련되신 거예요. 그 코디분들이. 같이 단련되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누군지도 아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뵙고서 내가 그 파란색 좋았어요. 자켓 어때 좋았어요. 뭐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한 가지 그 이번에 출마 사진을 다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근데 제가 출마할 때 쓴 사진하고 코디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 옷을 빌려준 게 아니냐. 아니 근데 조금 이미지가 분위기가 좀 따뜻해졌어요. 많이 따뜻해졌죠. 저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지금 이제 경선 기간이라 특정 후보를 너무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은 같이 계셨으니까. 저희는 같이 있었으니까 지난 대선을 상기하는. 저희는 상설위원장이어서 중립입니다.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립이어서 최고위원이라. 다만 그때 넥타이를 너무 파란색만 메고 초반에 다니셔서 제가 제 넥타이를 풀어드렸어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좀 매시라고. 아직까지 못 돌려받았습니다.
좋은 기운을 드린 걸로 하시죠. 가끔 내시더라고 보니까. 네, 아유 여담이었고. 네. 아무튼 지금은 제가 일부에서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최기상 의원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의총장에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네. 대선 공고가 난 이후에 대선 6월 3일까지 국민의 시간을 그 어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가슴이 이렇게 벅차는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제가 네. 기억에 뇌리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맞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네. 이거는 국민들이 쟁취해낸 국민의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참. 자, 지난 22일에 정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그리고 통상 현안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지만 12조 네. 2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임미 의원님이 굉장히 화를 내는 네. 그 영상은 저희가 좀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저 원래 화 잘 안 내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삽 한 자루도 없고 호미 한 자루도 없으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임대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요청한 예산이 6조도 아닙니다. 1,000억도 아닙니다. 600억도 아닙니다. 63억 원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테니 품종도 늘리고 대수도 늘려서 서로 갈등 없이 농기계를 빌려서라도 당장 급하게 해야 할 농사 일들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조차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예산은 이게 농림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맞나? 이거 혹시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농림부가 이름만 대주는 들러리 선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산의 편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네. 농식품부 소관 예산에 농민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 그 얘기네요. 딱 두 꼭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 외식 주문을 네. 했을 때 2만 원 이상 3회 이상 주문을 하면 그 10,000원을 돌려주는 거. 이게 650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농촌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은요 노인들은 못 써요.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점유율이 배달 앱에서 공공 배달 앱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소진될 때까지 650억을 쓸 때까지 이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이게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수산식품부에서 그거를 축산부에서 그렇죠. 하냐.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산물을 할인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 집행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대형 마트 중심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면 거기에다가 차액만큼을 대형마트에다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집행을 했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뭐 땡마트, 땡플러스 이런 데만 도움이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500억. 이게 다예요. 그러니 제가 화나지 않겠어요. 제가 엉뚱한 예산만인데. 저 첫 번째 발언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피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저희가 걸뱅이도 아니고 예산 국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추경이라고 올리고 이게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올리는 게 이게 농림부 장관이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추경 예산은 기재부가 짜서 오지 않습니까? 짜서 오면은 각 소관별 장관들이 도대체 지금 이 추경 목적에 맞는 우리 예산은 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저도 어제 국토위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이라 어제 예산 심사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보면 정부가 이거를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그게 최악입니다. 그 무슨 정부입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참 무기력감인데요. 제가 지금 비례로 국회의원이지만 그전에는 군의원도 2번을 했고 도의원도 했어요. 그때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단체장하고 이야기가 되면 훨씬 더
정책의 반영, 예산의 반영이 수월했어요. 네. 근데 국회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건 기재부 공화국도 아니고. 진짜 기재부 공화국이죠. 이러면 진짜.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요새 맨날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질문 하나. 기재부 해체해야 돼. 이게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좀 기재부가 정상화되는 겁니까? 정상화 시켜야죠.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정상화 시켜야 된다. 네.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예전부터 기재부 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각 부처를 제가 절대 옹호하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만 각 부처에서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려도 기재부에서 본인들이 그냥 엑셀 파일을 보면서 시트 작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 칼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처에서 각 상임위, 예를 들어 저는 행안이니까 행안부 같은 경우는 들고 와요. 이거 예산을 기재부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증액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정부 내에서 그 조율이 안 되고 있고 기재부가 칼을 휘둘러도 너무 막 휘둘러요. 이게 단편적인 예가 있어요. 3년 전을 딱 저희가 복귀해보면 당시 대선 때 홍남기 맞아. 재난지원금 50조를 없던 돈이 갑자기 50조가 윤석열 정부 딱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꺼내잖아요. 그 전에 안 된다 그랬죠. 난리를 쳤잖아요. 뭐 오만 논리로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 딱 바뀌니까 갑자기 수십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 홍남기를 잊어버릴 뻔했네. 잊지 말죠, 홍남기. 그래서 기재부는 전 제가 볼 때 그런 곳이다. 절대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여담인데요. 제가 또 행시를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행시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기재부에 많이 들어갔어요. 재경직 공부들 잘했네. 네, 열심히 해서 잘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제발 기재부 해체시켜달래요. 기재부에 있는 친구들이 본인들도 너무 힘들대요. 이 사무관들이 갈아진다. 거의 피와 땀을 넘어서서 뼈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발 기재부 좀 해체시켜달랍니다. 힘들다고. 인사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부처에 대한 기능들을 국회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각 부처마다 그 실링제를 도입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농림부는 이 정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너희가 필요한 거 써.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절하면 되거든요. 예산은 다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거 먼저 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건 계획 세워서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지들이 자르냐고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했는데 왜 지들이 자르냐고요. 근데 이게 그 전에 하나 살펴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이 세입 세출, 그러니까 얼만큼 거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로 계속 실패했어요. 그렇죠. 계속 펑크가 나. 그게 뭐 몇 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 조씩 틀려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더 안 거친 것도 있고. 그러니 근데 그 사람이 세입 그 세수 확인하는데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예산정책 뭐 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번에 아시아 개발은행 그 이사인가 뭔가로 간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무능력한 사람. 그 전에 그 담당자가 지금 관세청장이 있거든요. 관세청장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그 백혜령 경정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불이 떼지고 있는데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관세청이에요. 물론 아직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관세청장이 뭐 하던 사람인가 봤더니 그 세수 펑크를 몇십 조씩 냈던 그 사람입니까? 다 기재부네요. 기재부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 그 공공기관 알박기 이거를 이제 그 추적하고 막아내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지금 기재부가 그 산하기관에 알짜 산하기관이 너무 많아서 특히 기재부 산하기관들을 아주 철저히 파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 오늘이 공훈이가 아마 열리는 날이었던 걸로 오늘 공훈이가 열렸죠. 그리고 뭐 마사회 회장이 아마 그 장관의 제청이 있으면 이게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공문위를 통과하면은 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장관들의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상임위 내에서 계속 못을 박아야죠. 저는 이게 제가 절차를 보니까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마사회, AT,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요 세 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럼 대통령이 없으니까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마사회장으로 지금 유력하다고 하는 전 국민의힘 맞아요. 국회의원 네. 김선혜인가 하는 김혜선인가 하는 사람이. 네. 근데 저는 이게 다시 장관한테 가서 장관의 제청이 이루어지면 이게 임명이 된다 이러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가처분 소송 들어가자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미리미리 해서 장관들의 입장도 받아놔야 맞습니다. 되고 그 국토위도 저희가 장관에게 입장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해서 장관의 이제 입장을 받아놨는데 계속 파들어가서 그 꼼짝 못해요. 지금 뭐 JDC 뭐 하다못해 한국거래소 이런 데에 그 이사직 같은 다 할밖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과 이런 내용들 자료 건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자리들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상상 이상의 짓들을 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네.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족속들입니다. 네. 아무튼 갑자기 기재부의견하니까요. 화가 나서 그 상임위를 하다 보면 가끔 기재부하고 부딪힐 때 그럴 때가 있죠.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 민초의 난 마무리 순서로 그 초선들이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을 향해서 민초 선언문 이걸 한번 낭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모경정 의원께 좀 부탁을 드려놨는데 부탁을 좀 드릴까요? 이거 외우기도 싫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나 민초 모경정은 군번 12168724 육군 예비역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고한다. 아무도 당신의 군번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군 앞에서 본인이 예비역 병장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다. 당신이 예비역 병장인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군번도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민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보답하는 조그마한 길일 것이다. 그리고 나올 거면 빨리 나가라. 네, 겸사겸사 우리 모경정 의원님 포함 계좌도 같이 저희가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빨리 나가라. 그래 너무 잘하시네. 임혜 의원님. 저요? 송미령 장관한테 고하시는데요. 나 민초 임미애는 송미령 장관께 고한다. 농업과 농민과 농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일찍 손 떼라. 일찍 손 떼라.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민초의 난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신설해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초선 의원님들이 저희가 정말 역량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22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제작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번 22대 초선 정말 대단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델리민주가 이제 39만 7천이 됐습니다. 3천만 더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40만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꼭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밤 10시 TV조선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밤 10시 TV조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합동 연설회가 있어요. 호남권은 토요일, 그리고 수도권은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당원분들께서는 투표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합동 연설회 직접 보러 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델리민주에서 방영을 하니까 델리민주 채널 통해서도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팍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